16개 공군 국산 순식간의 강황역전. -50 이집트 100대 계약 파기. 영국 해방에도 한 충격적 대반전. T-50을 기본형으로 다목적 전투기를 생산해 수출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필리핀과 이집트 등 여러 나라와 협상하고 있어 추가 수출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T-50 계열의 다목적 전투기 수출국 가운데 가장 큰 실적을 낸 곳은 폴란드입니다. 지난 2022년 계약해 지난해 말 FA-50 12대를 납품했고 오는 2028년까지 36대를 추가로 인도합니다. 추가 납품하는 FA-50 프레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대로 공중급유 기능과 S-레이더가 탑재됩니다. 폴란드 공군의 FA-50 도입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위기와 전투기 노후화가 겹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FA-50의 성능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50 계열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한 나라는 폴란드를 포함해 6개국입니다. 수출 실적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이집트와 필리핀, 슬로바키아 등 5개 나라와 다목적 전투기 판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협상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등 전 세계 시장에서는 앞으로 1000대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 수요가 예상됩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수출 협상도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는 상황. 가격과 성능 면에서 뒤지지 않는 우리 항공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폭 확산하는 북핵 인정 기류 군축 대안 고려해야.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역량을 갖췄다는 현실에 기반해 군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러시아란 새 고객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전면 현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8일 부하 워싱턴 톡에 출연한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국방장관 오커스 선임 고문과 앙키 판다 카네기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은 북한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공범으로 지탄하고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사일을 시험한 것이 세계 정상들의 1차적 우려가 아닐까요? 북한 이런 시험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앙키 판다 선임 연구원.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미사일이 사용된 것은 실제 작전에서 사용된 첫 사례죠. 하지만 먼저 언급해야 할 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미사일을 북한이 수출하기 전에 이미 자국에서 미사일 훈련을 시작했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 미사일들은 이미 시험 단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미사일들이 잘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2023년 러시아가 처음으로 평양에서 무기를 구입할 때 이 점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어망이 밀집된 환경에서 미사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요. 그건 북한이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분명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이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 대량으로 무기를 수출할 길이 열렸다고 보세요. 최근까지 정부에서 일하셨는데요.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에 의한 무기 확산을 우려하고 있나요?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선임 고문. 북한은 냉전 시기부터 중동의 테러 조직에 무기를 제공해 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랜 역사를 가진 셈이죠. 최근엔 후티 반군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예도 봤죠. 후티 반군이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보도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국제 불법 무기 시장에서 더 활발히 활동한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해서요. 또한 북한 경제에 필요한 자금과 김정은 정권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죠. 진행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엔 큰 전략적 기회일까요?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는 새로운 글로벌 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기 판매 호황을 누리고 있고,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반미 동맹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판다 선임연구원, 물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을 겨냥한 러시아의 대전략 변화와 대결 정책은 북한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죠. 그 기회는 너무 커서 냉전 이후 미국과 관여하려 했던 전통적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이는 분명한 기회가 맞습니다. 김정은이 중요한 러시아 기술에 더 접근해 무기 개발 야망을 상당히 가속할 수 있다고 봐요. 판다 선임연구원, 러시아의 비확산에 대한 관심은 자국을 강대국으로 여기는 정체성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국제체제에서 자국의 중요한 정체성 요소로 여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기꺼이 강화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더 우려하는 건 사실 연료주기 역량입니다. 북한이 핵물질을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죠.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이 심화된 지 얼마 안 돼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건 흥미롭습니다. 러시아가 그 방향으로 지원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의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덧붙이자면 올해 초 북러가 체결한 조약에는 원자력 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의 법적 명분은 이미 마련된 상태죠. 판다 선임연구원, 맞아요. 하지만 연료주기 기술은 쉽게 평화적 민간 사업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 기술은 핵 능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진행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연대는 결속력이 약하고 편의주의적 결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수사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군사적 외교적 행동을 조율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이 4개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한 큰 도전이 될까요? 또 왕따 국가였던 북한이 이 연대에서 중요한 주체로 발돋움할까요? 덴마크 전 선임 고문, 처음엔 정략결혼 같은 관계였던 게 맞습니다. 네 나라의 이해관계와 정치체제는 많이 달라요. 모두 권위주의적이긴 하죠. 하지만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관계가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한 협력으로 발전했다고 봐요. 그들은 이를 서방 제국주의 질서에 맞서는 협력으로 묘사하겠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들도 전에 합의했던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그들은 서방의 질서에 맞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북한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네 나라 가운데 북한은 가장 작고 핵무기를 제외하면 아마 가장 약한 나라일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비하면 북한은 확실히 큰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북한은 외부 자본과 기술에 더 접근할 수 있어요. 국제 제재를 우회할 방법도 더 많이 얻고 있고요. 진행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아예의 관계자로서는 전례 없는 발언입니다. 아예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런 표현이 북한 비핵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판다 선임연구원 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상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으로와는 구분됩니다.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암시하니까요. 사실상이란 말은 그저 북한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적어도 군사기획자나 정보당국 사이에선 전혀 논란이 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북한과의 전쟁에 맞서 싸울 계획을 수립할 때 말이죠. 비핵화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과 명백히 상충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고충이라고 생각해요. 비핵화라는 열망적인 목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열망적이 되고 비현실적인 목표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와 위험 감소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역량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죠. 그래서 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비핵화 노력을 실제로 훼손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오늘날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더 잘 맞아떨어집니다. 진행자, 누가 언제 그런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미국 정부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란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데요. 덴마크 전 선임 고문. 맞습니다. 이 논의가 사실상과 법적으로의 차이 같은 의미론적 논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현실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유엔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죠. AN은 현재의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런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과제는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스스로 이탈했다는 겁니다. 판다 연구원이 녹화 전에 언급했던 중요한 사항은 북한은 IAEA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정말로 신경 쓰는 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생각입니다. 북한의 IAEA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죠. 판다 연구원이 말했듯이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진행자, 그런 현실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북한 비핵화보다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고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보니 젠킨스 차관이 북한과의 군비 통제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 계셨는데요.
미국 내에서 비핵화에서 군비 통제로의 명백한 전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초당적으로요. 판다 선임연구원. 정책의 변화는 없지만 예전보다 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동맹과 미국 본토 모두의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군비 통제라고 하면 종종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지나치게 상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러시아와 했던 방식, 수십 년간 공통된 용어와 접근 방식을 떠올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너무 시기상조예요. 제가 말하려는 건 비핵화 과정과 군비 통제 또는 위험 감소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매우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북한의 ICBM 기지나 전술핵무기 저장고에 들어가 그걸 해체하거나 불능화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늘 비핵화 외교에서 말해왔던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북한의 원심 분리기를 불능화하고 재처리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먼저 이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와 군비 통제를 양자택일 문제로 보는 잘못된 딜레마가 생겨난다고 봐요. 두 가지는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점은 우리가 비핵화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미국과 우리 파트너인 한국을 스스로 제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변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이후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변화된 환경과 급증하는 위협에 적응하려면요. 우리에겐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훨씬 더 많은 도구가 있습니다.